번째 강의는 세 번째 강의는 그 디퓨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카이네틱 시어리 관점에서 기체에서의 디퓨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이제 플럭스가 발생하고 그 비례상수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집어넣었었죠. 그리고 콜리전 시어리 이용해서 유도한 기체에서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식이 뭐 앞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기는 하지만 민 프리 패스하고 민 스피드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오늘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텐데, 그 디퓨전은 농도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연력학 2법칙. 그렇죠? 연력학 2법칙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전후를 비교했을 때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죠. 여기서 오버롤 엔트로피라는 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합이에요. 그래서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하여간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1학기 때 이제 물리학 1에서 연력학 공부할 때 그 오버롤 엔트로피가 결국은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판단 기준인데,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연력학적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오버롤 엔트로피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죠? 그렇지. 깁스 에너지를 쓸 수 있었어요. 왜 그랬지? 내가 늘 강조했듯이 이 식은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지. 네. 이 식. 양변을 마이너스 t로 나눠봅시다. 이건 뭐 1학기 때도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t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델타 H가 뭐야? 이게 Q잖아. 그지? 압력이 일정할 때 힛이 바로 델타 H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Q다 그러면 뭐야? 서라운딩이 받은 힛이죠. 따라서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 변화와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언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그렇죠? 따라서 자발적인 방향이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양의 값이 나오려면 델타 G가 어떻게 돼야 돼? 음의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델타 G가 줄어드는 게 오버롤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깁스 에너지 공부한 다음에 또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거, 요거를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었어. 근데 요 식이 성립하는,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결국은 몰당 깁스 에너지죠. 몰당 깁스 에너지하고 케미컬 포텐셜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언제? 순수한 물질일 때. 순수한 물질일 때는 몰당 깁스 에너지와 케미컬 포텐셜은 완전히 같은 건데, 순수한 물질이 아니고 뭐가 섞여 있어. 솔루션이야. 뭐가 섞여 있어. 서로 다른 물질이. 그럴 때는 케미컬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단위는 몰당 깁스 에너지의 단위지. 온도와 압력, 그리고 어떤 화학종 J, 이게 어떤 화학종 J의 케미컬 포텐셜이다라고 한다면 화학종 J의 몰수 변화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 이게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왜 이 1학기 때 다 배운 이 내용을 장황하게 얘기하냐 하면,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버롤 엔트로피지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는 깁스 에너지를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깁스 에너지의 또 다른
4촌쯤 되는 정의인 케미칼 포텐셜을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케미칼 포텐셜이 감소한다.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그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퓨전 이거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든. 그러면 케미칼 포텐셜 갖고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어떤 위치에서 케미칼 포텐셜이 뮤고 또 다른 위치에서 케미칼 포텐셜이 뮤 플러스 D 뮤라고 합시다. 서로 달라. 위치에 따라서 케미칼 포텐셜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자고. 또 이것도 연력학 시간에 공부한 건데 델타 G의 특징이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 공부하기를 웍에는 온도 압력에 의한 PV 웍도 있고 PV 웍이 아닌 다른 웍 그걸 우리가 어디셔널 웍 또는 뭐 익스트라 웍 또는 여기 저거는 난 익스펜션 웍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일렉트리컬 웍 같은 그런 거야. 이 난 익스펜션 웍의 최대치의 크기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델타 G거든. 따라서 1몰당으로 따지면 웍의 어디셔널 웍, 난 익스펜션 웍의 최대치는 바로 d뮤예요. dW는 바로 d뮤. 그렇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케미칼 포텐셜이 지금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럴 때 dW가 d뮤인데 dW가 d뮤고 케미칼 포텐셜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케미칼 포텐셜이 변한다는 거고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에다가 dx를 곱하면 dx라는 그 위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케미칼 포텐셜의 차이값이 나오겠지. 요거 계산하면.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이 뭐라는 거야? d뮤라는 거고 바로 이 값이 dW라는 거죠. 미세한 웍. 그거예요, 지금. 한편 웍은 일은 항상 어퍼징 포스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어퍼징 포스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웍에 대한 일반적인 이퀘이션은 이거였었죠. dW라고 하는 웍을 했다 또는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퍼징 포스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갖고 FDX 이렇게 쓰죠. 자, 이 dW에 대한 식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합치면 이 식이 얻어지지. 얘하고 얘를 이퀄로 놓으면 이 dx 지워지고 f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었지? 확산 얘기하고 있었어요. 케미칼 포텐셜이 서로 다른 두 지점으로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게 돼 자발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왜 일어나냐 이거야. 왜 그 입자들이 지들이 난 아무 짓거리도 안 했는데 지들이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포스를 느껴. 포스를. 움직이라고 하는 포스를 느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포스의 근원이 뭐냐? 케미칼 포텐셜 그레디언트예요. 케미칼 포텐셜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포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입자들이 느끼는 요 힘, 요거를 서머다이나믹 포스라고 불러요. 서머다이나믹 포스. 요 포스는 단위는 당연히 뉴턴인데 실제로 누가 뒤에서 미는 건 아니지. 근데 이런 힘을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힘을 느낀다. 자, 결국은 이 서머다이나믹 포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황하게 1학기 거 리뷰하면서 얘기했듯이 케미칼 포텐셜 차이가 있으면 얘네들이 힘을 느껴서 그 힘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 힘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지. 그죠? 오버롤 엔트로피가 그게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델타 G가 감소하고 케미칼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케미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일로 가는 포스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포지티브 그레디언트지? 그러면 일로 가는 포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확산 역시 연력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다 연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자, 질문.
요식을 보니까 또 당황스럽지. 배우긴 배웠는데 뭐였더라. 예. 자, 어떤 솔루션에 솔루트가 있고 솔벤트가 있겠죠. 그때 케미칼 포텐셜이 이렇게 표현돼. 일반적으로 케미칼 포텐셜은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 LN, 요 A가 액티비티였었죠. 액티비티. 요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이라는 건 스탠다드 스테이트, 퓨어 서브스턴스 1바, 1바에 있는 순수한 물질, 그게 스탠다드 스테이트였었고, 그 상태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값을 얘기해 주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솔루션이 균일하지 않다. 어디는 농도가 진하고 어디는 묽다라고 하면 결국은 액티비티 역시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티비티가 또 뭔지 기억이 나겠지? 액티비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농도 갖고 얘기하면 액티비티 A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에다가 농도 곱한 거. 이건 몰당 농도, 몰라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지금.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요 감마, 요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이상적인 상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묽은 용액 이런 경우 또는 이상 용액 이런 경우에는 요 감마 값이 1이 돼서 농도나 액티비티나 같은 거였었어요. 하지만 실제 용액은 이상 용액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농도 대신에 액티비티를 써야 된다고 했지. 특별히 이온성 용액인 경우에는 그 인터랙션이 극심해서 꼭 액티비티를 써야 된다고 했었어요. 아주 묽지 않은 이상. 앞에서 얻은 이 서머다이나믹 포스, 요 식에 케미칼 포텐셜이 있으니까 요걸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0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고정값이야.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이 값은 그냥 고정값이기 때문에 상수니까 지워지고, 미분하고 나면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그 실제 용액, 이상성에서 벗어나 있는 실제 용액에 대한 그 서머다이나믹 포스예요. 그리고 이상 용액인 경우에는 액티비티 대신에 농도를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요 A 자리에다가 C를 쓰면 될 거고, 그렇지? 여기 LNC, 예, 로그 C가 있으니까 요거 풀어서 미분해갖고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C분의 1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요게 이제 이상적인 용액에서 그 서머다이나믹 포스인데, 요 식을 보면 이제 좀 더 확산이 명확해져요. 앞에서 서머다이나믹 포스의 원인은 케미칼 포텐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케미칼 포텐셜이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다르면 많이 다를수록 더 많은 포스를 느껴서 이쪽에서 일로 갔던 거잖아. 그러면 그 서머다이나믹 포스의 원인이 케미칼 포텐셜이었는데, 결국 그 케미칼 포텐셜 차이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농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농도 그레디언트 다시 나오잖아. 그렇죠? 농도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면 포스를 느껴요. 이런 그레디언트가 있다면 일로 가야 되는 포스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있으면 해요. 자, 그러면 더 가봅시다. 예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예요. 어떠한 튜블라 컨테이너가 있다. 이 튜브 모양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안에 농도가 입구에서 이쪽 끝까지 농도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대.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한대요. 그리고 입구 쪽의 농도를 내가 C0라고 한다면, 입구 쪽의 농도가 요 10cm, 입구에서 10cm 떨어진 지역에 가면 절반으로 줄어든대. 예? 농도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농도 분포에 대한 이퀘이션은 입구를 원점이라고 할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 x에 따라서 표현하면 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된대요. 그럴 때 구하라는 거 하는 게 뭐냐 하면
25도씨에서 이 용액 안에 있는 솔루트의 서머다이나믹 포스를 구해라.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느끼는 서머다이나믹 포스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람다를 사람들이 뭐 그냥 디케이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디케이 콘스탄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람다 값이 만약에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람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지수는 커지죠. 그지? 지수는 커지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어디로 들어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농도가 빨리빨리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 람다 값의 크기에 따라서 초기 농도로부터 농도가 얼마나 빨리빨리 급격하게 떨어지느냐를 나타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를 디케이 콘스탄트라고 사람들이 흔히 부르고, 하여간 뭐 이거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을 해봅시다. 서머다이나믹 포스, 요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을 씁시다. 여기에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대입하고 여기다가 뭐 미분을 한 다음에 보니까 미분하고 나온 요 녀석이 바로 C잖아. 그러니까 통째로 다 지워지죠.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도가 25도 C니까 298 켈빈, 그 다음에 R, 뭐 8.31 줄포 켈빈 몰, 그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람다를 모르네. 그죠? 람다. 람다는 이 값 갖고 계산하면 되지. 10cm에서 초기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니까, 초기 농도의 절반 값이 나오는 위치가 10cm 지점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람다 값이 이렇게 구해지고, 최종적으로 포스를 계산해 보면 몰당 17,000뉴턴을 느낀대요. 몰당 17,000뉴턴. 뭐 17,000뉴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값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만큼 느끼는 거니까 입자 하나당으로 따지면 뭐 또 그렇게 큰 값은 또 아니야. 하지만 하여간 꽤 크잖아. 우리가 몰당으로 따져보니까 꽤 크죠. 이러한 포스를 느끼기 때문에 농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농도 차이가 저렇게 발생하게 되면 입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워밍업이고 오늘의 메인 토픽을 얘기합시다. 첫 번째 강의 때 디퓨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퓨전에 의한 메러 플럭스, 이 디퓨전 플럭스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비례했었고, 그때 비례상수로 마이너스 D를 집어넣었었죠.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는 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농도 그레디언트의 방향과는 반대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디퓨전은 저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넣었던 거였죠. 요 식은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식을 거론을 했지만, 이 식 자체는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얻은 식이고, 그 현상은 기체에서만 맞는 게 아니고 이 이퀴에이션이 맞는 건 액체에서의 디퓨전, 고체에서의 디퓨전, 페이지에 상관없이 이 식은 맞아요. 이 식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확산을 하고 있는 입자들이 만드는 그 플럭스, 메러 플럭스, 그거를 서머다이나믹 포스하고 한번 연관져 보려고 그래요. 어떤 입자가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서머다이나믹 포스를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입자들이 느끼고 움직이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입자가 힘을 받으면 그 입자는 가속이 되게 돼 있지. 그럼 한두 끝도 없이 가속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얘네들이 움직일 때 그 액체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솔벤트나 다른 입자들하고 계속 부닥치잖아.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비스코스 드래깅 포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입자들은 서머다이나믹 포스에 밀려갖고 가려고 하는데 또 반대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비스코스
또는 뭐 비스커스 드래그 포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두 힘이 딱 밸런스가 맞을 때 그때 걔가 갖고 있던 스피드, 그거를 드리프트 스피드라고 또 불러요. 이 드리프트 스피드라는 말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렉트릭 포스에 의해서 이온들이 밀려갈 때 반대쪽에서 프릭셔널 드래그 포스하고 딱 밸런스가 맞을 때 그때 속도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식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름으로 불러, 드리프트 스피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하나를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요 식, 여기에 있는 n은 요게 넘버 덴시티죠. 단위 부피당 입자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요거는 거리고, 요 확산 계수의 단위는 거리의 제곱 나누기 초, 시간 이거였었어. 그래서 이 단위 다 정리하면 플럭스의 단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예요. 근데 여기 있는 n이 우리가 익숙한 몰라 컨센트레이션하고 지금 다르잖아. 그래서 저거를 몰라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꿉시다. 이게 단위 부피당 개수니까 이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나눠줬어. 아보가드로 수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플럭스를, 이게 플럭스긴 한데 플럭스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플럭스를 디퓨전하고 있는 입자들이 드리프트하는 드리프트 속도, 드리프트 스피드 S에다가 그 입자들의 농도 C를 곱하면 이게 바로 또 플럭스예요. 요게. 일단 단위를 확인해 보면 이게 플럭스라는 게 금방 티가 나는데, 좌변은 플럭스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개수죠.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는 개수. 우변을 보면 드리프트 스피드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농도, 단위 부피당 몰수. 이거네. 그렇지? 여기에 볼륨 있고 여기 디스탄스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나면 여기에 면적이 남겠죠. 그지?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는 몰수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J는 몰수로 표현된 플럭스. 이것도 몰수로 표현된 플럭스죠. 얘도 플럭스, 얘도 플럭스. 둘 다 플럭스니까 두 개를 이퀄 이렇게 놔도 되겠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요거를 드리프트 스피드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적은 거지. 여기에 dx분의 dc,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서머다이나믹 포스 얘기할 때 나왔던 거잖아. 그렇죠? 서머다이나믹 포스가 여기에 보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로 이항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드리프트 스피드는 RT분의 DF예요. 여기서 F가 서머다이나믹 포스고.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 때 뭐 설명하다가 이런 식이 있다고 일단 가정하자. 이 식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일단 이 식이 있다고 하고 뭐 설명을 한 적이 있지. 그때 얘기했던 식이 이거예요. 어떤 포스가 작용을 하면 입자들이 그 포스에 의해서 이제 밀려갈 텐데 이 포스가 크면 클수록 드리프트 스피드가 커지고 디퓨전 코에피션트 클수록 드리프트 스피드 커지고. 그렇지? 그 밑에 RT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질문? 자, 그러면 요 식을 fix, 요 식, 이거나 같은 식이니까 요 식을 fix first law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제1법칙. 지금은 이제 fix second law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1법칙만 있으면 됐지 또 왜 2법칙이 또 있냐? 마음에 안 들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식을 보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농도 차이가 있으면 플럭스가 있다. 농도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플럭스가 있다. 이거밖에 얘기해 주는 게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확산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결국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플럭스가 존재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시간 t에서 위치 x라는 지점에 거기에서의 농도가 얼마인데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시간 t, 위치 x에서의 농도가 얼마인데 결국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 식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위치에 따라 농도 차이 있으면 플럭스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픽스드 칸들로라는 게 이제 유도가 됐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도 유도해 볼 건데 그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디퓨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는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하고 시간이 지나도 특정 지점에서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디퓨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도는 변하지 않는 타임 인디펜던트 디퓨전. 첫 번째 거를 non-steady state diffusion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거를 steady state diffusion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 전달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지금 전체 온도가 다 똑같죠. 여길 원점이라고 할 때 원점으로부터 어느 위치든 온도는 다 25도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여기 짚고 있으니까 여기 온도 살짝 높을 거야. 근데 그거 무시하자고. 여길 내가 라이터 같은 걸로 가열을 해요, 지금. 여기를. 그러다가 가열하면 여긴 뜨거워졌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이 끝에는 뭐 거의 상온일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불을, 라이터를 제거를 했어. 그럼 어때?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서 아까하고 똑같이 되겠지. 다 상온이 되겠죠. 근데 다 똑같은 온도, 다 상온이 될 때까지 각 지점의 농도는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지. 그리고 각 지점의 온도는 다 달라요, 지금. 여기는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그렇죠?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르고 같은 위치더라도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해요.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타임 디펜던트 프로세스죠. 시간에 의존해. 그렇지?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이 내가 가열을 하는데 계속 가열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막대기는 충분히 길어. 그렇다면 이 끝은 여전히 상온일 거고 여기는 꽤 뜨거울 거예요. 그지? 그런데 계속 가열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온도는 위치에 따라 다 다르지만 특정 지점에서의 온도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얘는 계속 똑같은 값. 예를 들면 200도. 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200도일 수 있어. 왜? 여기서 가열하는 이 열원에 의해서 힛이 전달될 텐데 이 지점으로 들어오는 힛과 여기서 나가는 힛이 똑같다면 온도는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걸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고 나면 특정 지점에서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타임 인디펜던트 프로세스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도 힛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열 전달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온도도 다 달라요, 위치마다. 다만 그 위치에서의 온도가 변하지 않을 뿐이야. 그렇죠? 마찬가지 일이 확산에서도 일어나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특정 위치에서 농도가 변하는 확산은 늘상 일어나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창문 닫아놓고 이쪽에서 숯불에서 고기 구워요. 한쪽 구석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서의 그 고기 냄새는 계속 농도가 올라갈 거야. 그지? 이런 게 non-steady state diffusion이에요. time dependent process지,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고기 구우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저쪽에다 팬을 하나 달았어. 그리고 팬을 열심히 돌리면서 이쪽에서 고기 구워요. 그래서 팬의 용량을 적절히 맞추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만드는 이 연기, 고기 냄새의 유량과 팬이 빼내는 유량이 똑같아지면 각 위치에서의 고기 냄새의 그 진한 정도, 냄새가 심한 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여기는 제일 냄새가 고약하고 가운데는 중간이고 팬 바로 앞에는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각 지점으로 들어오는 냄새 분자와 여기서 나가는 냄새 분자가 각 지점, 각 위치에서 일정한 같아질 수 있거든. 밸런스가 딱 맞으면.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똑같아지면 그 지점에서의 농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스테디 스테이트 디퓨전이에요.
자, 이와 같은 스테디 스테이트 디퓨전은 사실은 픽스 퍼스트 로 가지고도 어느 정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는 확산, non steady state diffusion 이런 경우에는 픽스 퍼스트 로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식을 새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유로가 있어요. 뭐 직사각형 모양의 이 튜브 타입의 유로가 있다고 합시다. 요 단면적이 A고 요 방향이 X 방향이에요. 그리고 요 위치를 X라고 하고 여기를 X 플러스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두께는 L이겠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두께는 L이고 요 녀석, 요거를 내가 슬라브라고 부를 거야. 요 슬라브의 부피는 A 곱하기 L이겠지. 그렇죠? 단면적이 A니까 단면적에다가 요 두께 곱한 거. 요 슬라브 안에 어떤 입자가 들어가려면 요 슬라브의 앞면을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려면 슬라브의 뒷면을 지나서 나가야 돼.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슬라브의 앞면으로 들어가는 입자가 몇 개나 되는지, 단위 시간당 몇 개나 들어가는지 그거 따지려면 슬라브 앞면으로 들어가는 플럭스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슬라브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애들이 단위 시간당 몇 개나 빠져나가는지 알려면 요 위치에서의 플럭스, 요 값, X 더하기 L이라는 요 지점에서의 플럭스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의 의미는 이제 알겠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볼륨은 AL이고 저 슬라브의 볼륨. 여기에 이제 어떤 확산에 의해서 입자들이 쭉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인플로우도 있고 아웃플로우도 있겠지. 인플로우는 슬라브 앞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웃플로우는 슬라브 앞면을 지나서 이제 뒷면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에요. 인플로우를 J, 아웃플로우를 J 프라임이라고 표시할 거야. 그러면 그 슬라브 안으로 시간, 타임 인터벌 DT라는 짧은 시간 인터벌 동안 이 슬라브 안으로 들어가는 입자의 몰수, 그거는 플럭스 J에다가 면적하고 DT 곱하면 되죠. 이건 몰수야. 이게 플럭스가 몰수로 표현되어 있는 플럭스라면. 그렇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 슬라브 안에 농도 C는 올라가겠죠. 농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얼마나 빨리 높아지고 있는지, 단위 시간당 농도가 얼마나 빨리 높아지고 있는지 이걸 표현을 하면 시간 인터벌 델타 t 동안 그 안으로 들어간 입자의 농도를 표현하면 되잖아. 그렇죠? 몰수를 부피로 나누면 되지. 그 안으로 들어간 입자의 몰수를 슬라브의 부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슬라브의 부피고 이게 슬라브 안으로 들어간 입자의 몰수지. 그렇죠? 따라서 이건 농도야. 그래서 시간당 농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뭐에 의해서? 인플로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뭐 AL 다 A 지우고 DT 지우고 나면 L분의 J가 남아. L분의 J. 이 식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늘어난다, 지금. 왜? 인플로우 J 때문에. 그래서 인플로우가 크면 클수록 농도는 빨리 늘어나, 슬라브 안에서. 그리고 똑같은 플럭스가 있을 때 슬라브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농도는 빨리 늘어나지. 왜냐하면 볼륨이 작아지니까. 볼륨이 작아지면 농도는 더 진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슬라브로 들어간 입자들이 들어가기만 하고 안 나오나? 아니죠.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이번에는 아웃플로우에 의한 농도 감소를 생각해 봅시다. 아웃플로우는 J'이고 빠져나가는 입자의 몰수는 J'에다가 면적, 타임 인터벌 dt 이거죠. 농도 감소, 이런 아웃플로우에 의한 농도 감소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할 텐데 이번엔 감소할 거야. 아웃플로우니까 마이너스고 타임 인터벌이 들어가고 슬라브의 볼륨 그리고 빠져나간 몰수.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약분하고 나면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야. 다만 여기 마이너스 있을 뿐이지. 그리고 플럭스가 지금은 빠져나가는 아웃플로우의 플럭스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슬라브의 농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의 네트, R자식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거하고 앞에서 유도한 거하고 두 개 합치면 이거지 뭐 L분의 J 빼기 L분의 J 프라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봅시다.
좌변은 시간에 따라서 슬라브의 입자의 농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근데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 언제 안 바뀌어 농도가? J와 J'이 똑같으면.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의 플럭스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 우변이 0이 되죠? 그러면 슬라브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잖아.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게 0이 돼버린 거야. 오케이? 반대로 인플로우가 많아. 그러면 농도는 늘어나는 거고. 또 반대로 아웃플로우가 많아. 그러면 요 세컨 텀이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돼버려가지고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유도할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이 식 보면 여기 플럭스 이렇게 나오잖아. 저 플럭스를 이 식 갖고 바꿔 쓰면 되지. 픽스 포스트 로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플로우에서 J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는 아웃플로우는 J'이었잖아. 그래서 그 농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C'이라고 썼어요. 그렇지? 만약에 들어가는 플럭스가 더 컸다면 나가는 농도 C'은 C보다 더 큰 값일 거고, 빠져나가는 플럭스, 아웃플로우의 플럭스가 더 컸다면 이 값은 더 작은 값이겠지. C'은 C보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반적으로는 C하고 C'이 다른 값일 거예요. 그러면 C'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겠지. C'을 C를 갖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표현하면 이렇게 돼. 간단하게. 왜? 요거는 슬라브 들어올 때 농도, 프라임은 슬라브 나갈 때 농도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농도 차이가 있겠지. 그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알면 거기다가 슬라브의 두께를 곱하면 이게 농도 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C'은 이렇게 표현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쓴 거고 위에 있는 식을 요 자리, C'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요 가로 안에다가 넣었어요. 이거 이 식을 전개하면 또 지워지지. 얘하고 지워져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워지고 남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남는 게 요거야.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유도가.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걸 유도해 놨지. 그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이거는 J-J'를 L로 나누면 된다며. 여기 J-J'이 여기 있으니까 이 녀석을 L로 나누면 좌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픽스 세컨드 로가 이렇게 유도돼요. 어렵지 않게. 요 식을 디퓨전 이퀘이션 또는 픽스 세컨드 로라고 불러요. 요 식을.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또 한번 음미해 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바뀔 수 있다. 특정 지점에서의 농도가, 특정 지점 X에서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야. 또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우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변이 요 값이 양의 값이면 농도가 늘어난다는 거고, 우변이 음의 값이면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우변이 0이 돼버리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경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에 의한 플럭스가 어느 게 더 크냐 또는 같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위치에 따른 농도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그레디언트라고, 기울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위치에 따라 미분한 거, 그걸 커버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커버처, 이 세컨 데리버티브죠. 2차 도함수. 농도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그려서 그걸 두 번 미분한 거, 그 값이 0이면 농도 안 변하고, 양이면 농도 늘어나고,
음이면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위치에 따른 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뭐 희한해. 여기 볼록 올라갔다가 또 여기 쭉 내려갔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지점에 있는 이 농도 많은 애들은 옆으로 퍼져요. 그리고 요 지점의 농도가 좀 낮은데 다른 데 비해서 그런 데는 안으로 모여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이 위치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그 안으로 입자들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고 불룩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왜 그런지 따져봅시다. 커버처가 이거는 양이고 이게 음이기 때문인데 커버처가 양이면 우변이 양이니까 늘어나게 되잖아. 커버처가 양이면 왜 채우는지 이 뒷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자, 일단은 쉬운 기울기부터 봅시다. x에 따라서 기울기가 여기 볼까? 여기 기울기가 이건 어렵네.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쉬운 거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여기 한번 봅시다. 요 지점의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네. 그죠? 그랬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큰 값으로 바뀌죠? 그렇지? 그러다가 여기 어디에 변곡점이 지금 있는데 요 근처에 오면 기울기가 최대치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그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여기는 0이 됐어.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기울기지 지금. 그렇지?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요 지점 볼까? 여기 기울기가 지금 양으로 꽤 큰 기울기지. 양으로 꽤 큰 기울기인데 이동하니까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어. 따라서 여기는 세컨 데리버티브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커버처가 음의 값이야, 음의 값.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지금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 따라서 여기는 커버처가 뭐예요? 양의 커버처지? 그러니까 여기는 농도가 늘어. 따라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흩어져 갖고 여기에 쌓이겠지. 그죠? 이쪽에 있는 애들이 흩어져서 여기에 쌓일 거예요. 여기도 봐볼까요? 여기 기울기가 지금 음의 기울기예요. 음의 기울기. 근데 커다란 음의 기울기지. 그랬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은 음의 기울기로 바뀌고 있지. 커다란 음의 기울기에서 점점 작은 음의 기울기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커버처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양. 마이너스 큰 값에서 마이너스 작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네, 커버처가 양이야. 따라서 이쪽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높아지게 되겠지. 그 얘기는 이쪽으로 와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와서 모인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x고, 여기가 농도인데, 직선이야, 깔끔하게. 응?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죠? 어떤 그레디언트? 음의 그레디언트가 존재해, 지금. 그러니까 플럭스는 어떻게 존재해? 이런 플럭스가 지금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요 지점의 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때요? 기울기가 이 값이었는데, 요게 기울기였어. 이 지점의 좌측이나 우측이나 계속 기울기는 다 똑같은 값이잖아. 따라서 커버처는 얼마? 0. 커버처가 0이니까 어때? 요 지점에서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겠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거야. 왜 농도가 얘는 안 변하느냐? 커버처가 일정하다는 거는 여기 플럭스가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플럭스 여기로 들어오는 플럭스와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로우에 의한 플럭스와 아웃플로우에 의한 플럭스가 똑같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뭐 수식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아름답게 생겼지 사실은. 아름답게 생겼는데 그 의미가 복잡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지금까지 이제 디퓨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픽스 세컨드 로를 공부했는데 잠시 얘기를 좀 새길로 빠져나가 봅시다. 농도가 다른 어떠한 용액이 있을 때 우리가 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려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손만 이러고 있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지들이 알아서 확산을 해서 농도가 똑같아지죠. 그지? 근데 승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섞지. 막 섞어요. 저어줘. 그지? 칵테일 만드는 바텐더들이 칵테일이라는 게 서로 다른 걸 섞는 거잖아.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왜 그래? 두 개 섞어서 가만 내비둬도 섞여요. 어차피 확산 때문에. 승질 급해서 그런 거잖아. 이 막 섞는다는 게 뭐야? 바로 컨벡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컨벡션. 그래서 지금 잠시 새길로 빠져서 컨벡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컨벡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흐르는 유체에 입자들이 지 몸을 맡기고 거기에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는 거야. 흐르는 유체.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따라서 입자가 이동하는 걸 컨벡션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컨벡션에 의해서 입자가 이동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흐르는 유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그 유체에 몸을 실은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유체가 흘렀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컨벡션에 의해서 이동한 입자의 개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논의를 하는 동안 디퓨전은 무시합시다. 뒤에 가서 내가 결론을 보여주겠지만 컨벡션에 의한 입자의 이동과 디퓨전에 의한 입자의 이동을 비교하면 컨벡션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디퓨전은 무시하자고 일단. 컨벡션에 의해서 입자가 지나가는 그 단면적을 A라고 하고 타임 인터벌을 델타 T라고 하고 유체가 흘러가는 그 유속을 V라고 합시다. 벨로시티를. 그랬을 때 컨벡션에 의한 플럭스는 이렇게 표현돼요. 플럭스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분모에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분자에는 지나간 몰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간 몰수.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흘러가는 유체에 몸을 싣고 있는 입자들 그 농도를 알아요. 그 농도를 C라고 하면 농도 C에다가 뭘 곱해야 돼? 부피를 곱해야 되죠. 그래야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면적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그게 부피지. 그래서 면적에다가 이동한 거리는 유속에다가 델타 T 곱하면 거리니까 요만큼이 부피고 요 부피를 농도에다 곱했으니까 이게 지금 몰수예요. 그지? 지나간 몰수. 어딜 지나가? 요 단면적을. 얼마 동안? 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 플럭스 맞죠? 이거 다 지울 거 지우고 나면 결국 CV야, 플럭스는. 아까도 이거 한번 했잖아. 뭐 얘기할 때지? 드리프트 스피드 얘기할 때, 플럭스는 농도에다가 드리프트 스피드 곱해도 그게 플럭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럭스를 표현하는 식이 J는 CV라는 요 식이 있으니까 아까 픽스 세컨드로 유도할 때 썼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한번 유도해 보자고. 벨로시티 V고 이 벨로시티 V는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것도 변해버리면 좀 복잡해. 예를 들면 한강에 흘러가는 강물의 유속은 강폭이 넓은 데는 빠르고 좁은 데는 느리고 얘는 빠르고 뭐 이렇다며. 이렇지 않다고 그냥. 예를 들면 유체가 지나가는 이 폭이 일정해가지고 유속은 다 똑같다.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까 논의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 어떤 슬라브 안에서의 농도는 변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거는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의 차이 때문에 벌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식을 써도 상관없지. 이 인플로우가 디퓨전인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거고 인플로우가 디퓨전이 아니고 컨벡션이어도 여기까지 이 식은 똑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컨벡션인 경우에는 J가 CV, J'는 C'V가 되겠죠. 그리고 이 C' 자리에다가 앞에서 유도할 때 나왔던 요 녀석 요거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울 거 지우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지워지지.
결론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지? 자, 요게 컨벡션에 의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식이에요. 컨벡션에 의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근데 이 식을 보기 전에 농도가 예를 들면 저쪽이 X축, 여기가 원점이고 저쪽이 X축이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진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흐려요. 그리고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이 지점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쪽에 들어온 물 폐수고 이쪽으로 갈수록 폐수의 그 썩은 악취가 덜해 지금. 근데 이쪽에서 막 폐수가 몰려오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여기 물이 더 들어오질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폐수가 잔뜩 있고 이쪽에 깨끗한 물이야.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깨끗한 물 되겠죠? 그지? 그냥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물론 요즘 이걸 잘 몰라갖고 4대강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금방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죠? 이 식이 그걸 보여줘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원점이고 저쪽이 X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유속은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스트리밍 플루이드가. 그리고 농도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농도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럼 이거 무슨 그레디언트예요? 여러분 보기에? 네거티브. 그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야. 이거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이 스트리밍 플루이드의 속도는 플러스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앞에 또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라는 얘기예요? 플러스죠? 결국 뭐야? 시간 지나면 저 쓰레기 일로 다 온다. 그 얘기지. 그죠? 반대인 경우. 여전히 스트리밍 플루이드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 방향으로. 그럼 얘는 여전히 플러스고. 농도 그레디언트는 플러스지요, 지금. 그지?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야? 음의 값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농도 줄어든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이쪽이 더 더럽고 이쪽이 깨끗해요. 깨끗한 물 계속 밀려오는데 시간 지나면 여기 점점점 깨끗해지지. 그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식이야, 그냥.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항상 이 컨벡션과 디퓨전은 같이 일어나요. 같이. 그래서 어떤 시간 t가 지났을 때 위치 x에서의 농도를 알고 싶으면 결국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뭘 풀어야 되냐 하면 이걸 풀어야 돼, 이거를. 요것만 풀라 그래도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데 여기 텀이 하나 더 있어. 이런 당황스러워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좀 더 당황스러운 건 여러분들은 이걸 푸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화학 반응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화학 반응공학이라는 걸 이제 3학년 되면 배울 텐데 리액터 중에 그냥 플라스크 같은 배치 리액터 말고 튜블라 리액터가 있어요. 이거는 리액턴트가 솔벤트하고 섞여갖고 이 튜브를 막 지나가고 나서 튜브 끝에서 나올 때 프로덕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리액터는 지나가면서 컨벡션도 있고 디퓨전도 있고 뭐도 또 있어? 리액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그 파티클이 반응물이라면 특정 지점에서의 그 녀석의 농도는 다 영향을 받지, 반응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디퓨전, 컨벡션 다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이 하나 또 들어가야 돼.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시간에 따라서 프로덕트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화학 반응 속도론으로부터 얻어진 속도식이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부터 공부할 거야.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디 갔어?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화학 반응공학인데 거기에서 또 훨씬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이거 15분까지지? 내가 이거 설명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얘까지 있는 거는 좀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이거 무시하려고 해요. 이거 무시하고 요거를 풀어보려고 해. 근데 이것도 뭐 실제로 엄청나게 풀 건 아니에요. 이 수학이라는 게 참 재밌죠. 대부분이 싫어하지 수학을. 근데 수학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느 수준 이상 딱 올라가고 나면 당장 그 수학을 써먹는 사람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손으로 풀어갖고 개인이 뭐 시간 5분 정해놓고 열심히 생각해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 풀어놓은 거를 우리는 갖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얘기할 이 미분 방정식이 그래요. 요게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 방정식이에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이야. 공업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거나 배울 거예요. 좌변을 보면 독립변수가 시간이야. 시간에 대한 1차. 우변은 위치에 관한 2차. 그죠?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t와 x에 대해서 그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바운더리 컨디션. 시간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과 공간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해요. 공간은 2차이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하고 시간은 1차니까 요거 1차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 시간에 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른 말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요 경계 조건을 알면 이 경계 조건 결국 3개지 전부 경계 조건이 이거 3개를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확산이 어떤 식의 확산인지의 그림이 명확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어요. 아주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들이 또는 수학 잘하는 어떤 학자들이 다 그거를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풀어놓은 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걸 갖다 쓰면 돼. 만약에 솔루션이 없다. 솔루션이 아예 없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머리 좋다고 수학 잘한다는 사람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열심히 달겨들어서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얻어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치 해석으로 풀어야 돼. 수치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2가지 예만 볼 거예요. 비커 바닥에 설탕이 있어요. 설탕이 아주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을 넣어서 이 설탕이 위로 확산하는 거야. 원 디멘셔널 디퓨전 한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이때는 확산이 위로만 일어나죠. 아래로는 확산 못하지. 그다음에 2번째는 이것도 물인데 물 속에 설탕 덩어리가 동그란 모양, 구형의 설탕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산을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다 하죠. 사방으로 다 해요. 이 2가지 경우에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내가 푼 게 아니야. 남이 푼 거 이 바운더리 컨디션 맞춰가지고 이거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비커 바닥에 있던 수가 레이어가 위로 그러니까 X방향으로 확산하는 그거를 보면 시간에 관한 경계 조건인 이니셜 컨디션은 요거예요. 시간 t가 0일 때가 초기 조건이지. 그때 확산이 개시되지 아직 않은 거예요. 이때 모든 설탕 분자는 어디에 있어요? 비커 바닥에. 비커 바닥은 x = 0인 지점이죠. x = 0인 지점에 있어요. 이게 초기 조건이야.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비커 바닥에 있던 설탕 분자는 걔네들이 어찌됐건 그 비커 안에 있어. 물속에 있을 거예요. 그죠? 비커 바닥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로 들어가는 설탕 분자 없고 물속에서 빠져나와갖고 공기로 빠져나가는 설탕 분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를 달리 말하면 설탕 입자들의 플럭스는 비커 바닥에서도 0이고 요 수면에서도 0이죠. 거기는 플럭스가 없어요. 빠져나가는 플럭스, 들어오는 플럭스 다 없어. 그지? 0이에요. 그래서 x = 0인 지점과 x = 물의 수면인 그 지점에서 플럭스는 0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2개, 이니셜 컨디션 여기 하나 있죠. 이러한 개념에 해당되는 확산을 누가 풀었나 하고 찾아보면
그게 또 책으로 묶여져 나와 있어요. 확산에 관한 수학 그래갖고 나도 내 방에 그 책이 있는데 제목을 까먹었어요. Mathematics of Diffusion인가 Mathematics in Diffusion인가 하여간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온갖 케이스별로 다 솔루션이 나와 있어.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게. 이 식을 풀면 어떠한 확산이든지 간에 푸는 식은 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식을 푸는 거야. 답은 다 달라. 경우에 따라서. 왜냐? 경우마다 이니셜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루션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 하면 시간 t, 위치 x에서의 농도가 얼마인지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확산 계수가 d고 단면적이 a고 설탕이 n0개 있었어. 몰수로. 그렇다면 시간 t가 지났을 때 위치 x에서의 농도는 이거 계산해라 이거야. 그러면 얻어지잖아요. 이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x축이니까 결국은 0이 b거 바닥이고 이렇게 갈수록 수면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지. 이쪽이 이제 농도인데 이 농도.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농도를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위치에 따라서 농도를 그림을 그리고 시간은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0.05는 시간에다가 d를 곱한 거야. 디퓨전 코에피션트. 이건 상수니까 지금 우리의 특정 솔벤트가 결정되면 솔루트하고 솔벤트가 결정되면 d 값은 고정되겠죠. 어떤 고정값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게 dt인데 그 값이 0.05, 0.1, 0.3, 1.0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값이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가 B거 바닥이지. B거 바닥 쪽의 농도가 높고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닥 쪽의 농도가 이만큼 떨어졌고 다른 데는 농도가 좀 올라갔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이거 볼까? 많이 지나니까 이제 별로 차이가 없네. 그죠? 우리의 예상대로. 뭐 뻔한 결과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매달려 있던 공 모양의 설탕 덩어리. 얘는 설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수갈 럼프는 동그란 모양이라고 했고 그 구의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t와 반지름 r로 표현된 농도식이 얻어져요. 이렇게 뭐 앞에 거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이런 게 조금 다르죠. 여기도 조금 다르고. 자, 지금 보여준 이 두 가지 예에서처럼 확산에 관한 문제는 픽스 세컨드 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 디퓨전인 경우에는 이게 0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픽스 퍼스트 로 가지고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얘기는 다 했고 끝으로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하려고 하는데 확산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비커에 바닥에 설탕이 있던 거 그거 시간 t가 지나면 시간 t가 특정 위치 x에서 발견되는 입자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겠죠. 내가 여기가 비커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10cm 떨어지는 지점에서 내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 위치까지 설탕 분자가 몇 개나 왔는지. 그러면 초기에는 몇 개 안 왔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설탕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지? 왜? 이쪽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동하는 평균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확률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diffusion probability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diffusion probability는 이거예요. 식을 보여줄게 그냥. 전체 입자의 개수, 확산을 해야 되는 전체 입자의 개수 중에 내가 관찰하는 위치 X라는 지점에 있는 그 슬라브 안에 들어와 있는 입자의 개수. 이게 diffusion probability예요. 원점으로부터 내가 어떤 X라는 지점에 여기 슬라브를 딱 갖다 놓고 관찰하고 있어. 전체 입자가 100만 개인데 이 중에서 만 개가 딱 여기에서 관찰됐어. 그러면 확률은 100만 분의 만, 100분의 1, 0.0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확률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금 확률 얘기를 했느냐? 슬라브 안에, 내가 관찰하는 슬라브 안에 그 입자가 발견된다는 거는 뭘 의미해? 그 입자는 이 지점까지 어찌됐건 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따라서 이 확률을 이용을 하면,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평균 이동 거리,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1학기 때 내가 기대값 또는 평균값 이 얘기 설명하느라고 1,000원짜리 야바이 게임을 했었잖아. 그죠? 누군가 하나 나한테 1,000원을 따가든지 뺏기든지 했을 텐데 기억나요? 확률에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양을 곱해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서멘션을 하고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인테그랄을 해갖고 기대값, 평균값 구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평균 이동 거리, X라는 건 이동한 거리지. 평균 이동 거리 그걸 알고 싶어요 지금. 따라서 이걸 알고 싶으면 이 X를 확률, X라는 지점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 그거에다가 이걸 두 개 곱해서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확산을 하는 거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구한 확산에 의한 얘네들의 이동 거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확산에 의한 이동 거리인데 여기 보면 농도가 있죠. 이 농도는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그 해당되는 케이스의 농도, 픽스 세컨드 로를 풀어서 나온 그 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해라고 보여준 게 딱 두 개 있잖아. 수가 레이어 아니면 수가 럼프 두 개잖아요. 그래서 수가 레이어식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수가 레이어식을 넣으면 이게 앞에서 구한 그 솔루션이에요. 그걸 집어넣으면 뭐 지울 거 막 지워지고 남는 게 요런 인테그랄이 남네. 요거에다가 요거를 적분해야 돼. 뭐 x도 있고 익스포넨셜도 있고 여기 x의 제곱도 있고 좀 복잡한 적분이네. 그죠? 이렇게 복잡한 적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박수부터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적분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군요. 그러면서 뒤에 부록 뒤져가지고 적분 테이블 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땡큐야. 감사한 일이지.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록을 찾아보면 이게 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해보세요. 여러분 책 그 뒤에 부록에 이거 적분 테이블 있어. 이게 솔루션이야. 자, 수가 레이어가 확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건 이 거리가 평균 거리가 점점 늘어나.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당연한 거 아니야. 시간 오래 지나면 확산 긴 거리 한 거는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얻어져요. 다만 그냥 시간 t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뭐에 비례해? 루트 t. 그리고 그 앞에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있는 루트 dt에 비례해요. 루트 dt. 그렇죠? 자, 이 에버리지 디스턴스는 루트 dt에 비례한다. 이왕 나온 김에 여기 d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공부했던 스톡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확산에 의한 평균 이동 거리는 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비스코시티, 하이드로다이나믹 레디어스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수가 레이어인 경우에는 항상 이거인 건 아니야. 항상 이거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루트 dt로 표현되는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다 그런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아마도 맞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평균값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 그 거리의 평균값.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확산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 수가 럼프 같은 건 어땠어요? 매달려 있고 이게 모든 방향으로 다 확산하는 거잖아. 그지? 또는 여기 유리 판때기를 갖다 놓고 이쪽도 설탕 발라놓고 이쪽도 설탕 발라놨어. 그리고 판때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넣어놨어. 그럼 양쪽으로 다 확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시간이 한 1시간 지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확산한 거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 원점이에요. 그냥 다시 원점.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양쪽이 똑같이 확산했을 테니까 두 개 다 평균 내면 제로지 뭐. x 이퀄 제로가 평균 거리예요. 걔네들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실제로 얘네들 열심히 확산했는데 평균 내고 나면 빵이 나오니까. 이건 불공평하죠.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아니 루트 민 스퀘어 디스탄스를 구해요. 루트 민 스퀘어로.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 제곱을 평균 내서 여기다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 디스탄스 이걸 구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알고 싶은 건 x의 제곱의 평균값이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루트 씌울 거야. 따라서 x 제곱에다가 아까 그 확률을 곱해서 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야 되겠지.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집어넣고 여기다 c를 아까하고 똑같이 그 수가 레이어 그 식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가 레이어가 양쪽에 발라져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아, 수가 레이어의 그거야. 수가 레이어 양쪽에 발라져 있는 게 아니고 수가 레이어인데 이제 이번에는 루트 민 스퀘어 디스탄스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레이어의 솔루션을 넣고 또 지울 거 지우면 또 이제 복잡한 적분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박수 한번 딱 친 다음에 부록 찾아보고, 그지? 이런 거 나와서 당황하고서 난 수학을 못해서 물리학 못해요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 신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dt가 나와요. 이거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는 루트 2dt. 이 숫자는 조금 달라졌지만 결국은 루트 민 스퀘어로 표현을 해도 평균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루트 dt에 비례해요. 이것도 여전히. 그죠? 앞에 숫자는 좀 달라졌지만 루트 dt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이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 이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리려면 D값이 필요하지.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 그래서 이 D값은 일반적인 솔벤트들에서 일반적인 솔루트의 확산 계수, 그냥 가장 전형적인 값을 넣었어요. 이 값을 여기다 넣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여기가 로그 스케일,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니까 로그 플랫이에요. 한 가지 값만 봅시다. 하루가 지났더니 컨벡션은 없어. 내가 저어주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났더니 얼마를 이동했다는 거야? 1cm 이동했대, 1cm. 예? 하루가 지났더니 1cm 이동했대. 숨 넘어가죠? 숨 넘어가지? 하루 지났더니 1cm 이동했대. 이런.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열심히 저어줘야 된다. 예. 열심히 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배치 리액터에도 뭐가 있어? 미케니컬 스터러가 있고 튜블러 리액터도 양쪽에 터빈이 달렸어. 그래서 터빈을 막 밀어줘. 열심히 컨벡션과 이런 걸 컨벡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터링이나 터빈을 돌리거나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텐더는 열심히 흔들고 디퓨전만 갖고는 장사 못해요. 이거 칵테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장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연구자들이 용액으로부터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솔벤트에다가 결정 구조를 얻어야 되는 물질을 녹여 넣은 다음에 그거를 어디 진동이 최대한 없는,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는 선반에다가 올려놓고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는 한두 달 있다가 또는 한 1년 있다가 가보면 이렇게 커다란 결정이 자라 있어요.
왜 그렇겠어? 이렇게나 느려요. 확산이. 그러니까 결정이 잘하려면 어떤 시드가 생기고 그 시드에 입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와서 차곡차곡 쌓여야 깨끗한 단결정이 자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컨벡션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아주 좋은 단결정을 만들려면.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케미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숨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제 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는 끝났고, 다음 챕터부터는 이제 케미컬 리액션의 속도를 공부합니다. 이거 왜 공부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따른 특정 위치에서 농도는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건 디퓨전, 컨벡션, 아주 중요한 리액션이 있어요. 리액션. 그래서 리액션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